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이슈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도내에서는 모두 76명의 조합장을 선발을 하고요. 모두 후보자 271명이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도내에 설치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수는 모두 142곳, 춘천과 원주 등 대도시는 15곳, 양구 등 군 지역은 5개 정도가 설치됩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즉 조합원은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분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선거권에 있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1개 이상의 조합원에 가입한 조합원은 투표권을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했던 선거들과는 달리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되고 오후 5시면 투표가 마감됩니다. 또한 도내 전체 선거인 수가 13만여 명으로 다른 선거와 비교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선 윤곽은 자정 전에 비교적 빠르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 시간이나 방법이 다른 선거와 좀 다르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주말이라는 뜻인데요. 때문에 이번 주말에 각종 뜨거운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조합장 선거는 기존 선거들과 투표 시간 또 투표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 같은 이유는 이 선거부 명부를 작성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시와 군단위로 선거부 명부를 만들기 때문에 춘천 지역이면 춘천 시내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 가셔도 자신의 조합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그 농협조합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시외권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조합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불법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권자분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조합장 선거에 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다라는 말이 참 많았잖아요. 이번 선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합장 선거를 두고 그동안 5당 4락 선거다라는 말이 돌았었는데요. 5억을 쓰면 당선, 4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돈 선거라는 오명을 떨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사실상 조합장 선거의 투표권은 조합원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표 한 표의 값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만연한 실태입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만 해도 벌써 도내에서 7건의 불법 행위가 고발이 됐고 33건의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영월에서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서 현금을 준 경우도 있었고 고성에서는 조합원들에게 77만 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주는 등 사실상 아직까지도 돈 선거 관행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합장 자체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법 행위까지 해가면서 조합장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지역 내에서 갖는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억대에 이르는 연봉에다가 사업 선정권, 또 예산 재량권, 인사권까지 수많은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 행사 때마다 내빈으로 초청이 되고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좀 대접을 받다 보니 명예와 권력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점 때문에 서로들 좀 조합장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돈 선거에 이어 깜깜이 선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있었는데 이번 선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상 여전히 누가 나왔는지 이 후보자의 공약은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 사실상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2주가 채 안 된 13일밖에 안 되고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다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 등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연설이나 토론회 등 좀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못했고요.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적기만 한 상황입니다. 누가 선거에 나오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장 선거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조합원들 스스로 정말 우리 조합을 또 지역을 위한 조합장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더 다져야 할 시점이고요.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사실 조합원이 아니면 투표권은 없지만 조합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사람이 조합장이 돼서 지역을 좀 이끄는지 끊임없이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승현 기자 조합장 선거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플라이강원이 드디어 항공면허 발급을 좀 신청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LCC 항공사, 즉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을 포함한 3곳의 항공면허 신규 발급을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정기 운항을 계획했던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첫 문이 열렸습니다. 우선 양양군은 당장 운항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플라이강원을 위해 임시 사업 부지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준공을 앞둔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기존 사업 규모보다 확장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 강원도 하늘길을 담당하게 된 플라이강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현장 취재한 노지영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관련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양군도 이 공항 주변의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기존 사업 규모보다 확장이 되는데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서 이 일대 관광단지 규모는 270만 제곱미터까지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일대에도 대규모 호텔 개발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 예정 부지가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려면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안 습지나 산지 보호구역 인근에 보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동호리에서 하조대까지 6km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해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양양군은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호텔과 함께 위락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양양군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8월쯤 정확한 이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여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하늘길을 담당하게 된 플라이강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노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플라이강원은 항공면허 발급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선 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강원이 3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2년 3개월 만에 면허 획득을 한 겁니다. 양양군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플라이강원의 거점 공항이 양양국제공항이잖아요. 그런데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에 개항한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장기 저성장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도와 양양군이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이 되자 양양국제공항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역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건데요. 물론 우려도 사실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칫 플라이강원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양양국제공항이 계속해서 침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냐,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양양국제공항과 양양군 또 플라이강원 모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골몰하는 한편 또 각각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플라이 강원도 영업을 시작할 준비를 좀 분주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네, 11일부터 플라이 강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신규 직원도 채용을 시작하고요.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까지 1,300여 개 항목의 운항 증명 검사를 받은 후에 10월에 국내선, 12월에는 국제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올해 모두 3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고요. 2022년까지 1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수송객은 올해 9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에 110만 명, 2021년 168만 명, 2022년 204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항공기 좌석의 80%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이런 플라이 강원의 움직임에 따라서 도는 2022년까지 최대 약 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또 약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전까지 필요한 절차, 남은 숙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플라이 강원이 10월까지 운항 증명 획득을 받아야 한다고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운항 증명은 사실상 안전 면허와 좀 비슷합니다.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나 시설, 또 장비 등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1,300여 개의 검사 항목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걸 통과를 못하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 지금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플라이 강원이 지난 2번의 실패 끝에 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운항 증명에 좀 선제적으로 대비해온 만큼 무리 없이 운항 증명은 좀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 기자, 마지막으로 도내 대학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의 대학생 감소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대학생 2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의 상지대학교는 상지 영서대학교와 통합하면서 돌파구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원주 상지대와 상지영서대가 2020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통폐합 후 2020학년도 입학 정원은 2,255명, 일부 학과는 폐지도 거론됩니다. 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선 유사 중복 학과를 통폐합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통폐합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지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원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가칭 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발족할 예정입니다. 네, 상지대의 새 출발 리포트 확인하셨는데요. 먼저 도내 대학생 감소 지속에 관한 상황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타격은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이 더 크게 입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지난 50년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높은 교육열로 대학 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질과 수월성은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치면서 대학 서열화가 공고해졌다는 건데요. 즉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학교 인지도나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불리하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나 임금 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강원도 대학생 감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특히 강원도는 다른 시도보다 학령 인구수나 학령 인구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 지방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학은 경제적 효과나 지역 경쟁력 상승 등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우수한 인재가 강원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홍 기자,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로 도내 대학생 수가 얼마나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내 대학생 수는 10만 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였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4년에 11만 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1만 명 넘게 줄었을 뿐 아니라 매해 3천 명 이상 정말 빠른 폭으로 신입생 수가 줄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전국의 일반 대학 학생 수 감소에 비해도 2배가 넘는 감소 수치입니다. 실제로 양태정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분석 서비스 팀장이 최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시도별 전체 학생 수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도내 학생 감소율은 3.7%로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대학의 붕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지대학교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가 이번 통합으로 전국 1호의 공영 사립대학교 만들겠다고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공영형 사립대학교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대규모 하면서 그 대신에 사립대가 사실상 공립대나 국립대처럼 되는 겁니다. 공익이사를 절반 이상 파견을 하고요. 더 이상 사립대가 아닌 공립대 내지 국립대가 되는 이 공영형 사립대학교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대 비중이 80%를 넘는 현실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대를 늘려야 한다는 좀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립대를 늘리기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니까 공영형 사립대가 출범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또 이렇게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대학이 지방 교육 체제, 또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균형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국가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생 모집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지방 대학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통합상지대에서 이번에 첫 시작을 끄는 만큼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다른 일반 사립대학에도 선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공역형 사립대학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좀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국민들은 안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의 예산을 정부가 이제 대규모 투입을 한다고 해서 공영형 사립대학이 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호로 출범한 상지대학교가 좀 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에 있는 우수한 사립대학들 있잖아요. 우수한 사립대들을 공영형으로 전환을 시작한다면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우려는 좀 불식시켜가면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관련 이슈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승현 기자와 도내 이슈들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홍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